안녕하세요.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아마존 혁신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매니저 김상필입니다. 아마존에서는 1994년 창립한 이래로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기업이 되는 것을 미션으로 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서 어떤 기업들은 경쟁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계 1등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시가총액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은 임직원의 복지를 강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다니고 싶은 기업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존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고객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미션을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라고 정해놓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존은 왜 고객을 선택했을까요? 보시는 내용은 저희 아마존의 회장인 제프 베조스가 2016년 주주서한에서 쓴 내용입니다. 고객들은 언제나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은 이러한 고객들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선택한 것입니다. 네, 아마존은 기술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기술 자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고객을 중심에 놓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때 기술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네, 아마존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1994년에 창립한 이래로 책을 시작으로 해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했죠. 네, 2006년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만들었고 2007년도에는 아마존 킨들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아마존 알렉사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 고라는 무인 매장도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프 베조스가 첫 번째 품목으로 책을 선정한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책은 만져보지 않고도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송이 용이하고 잘 썩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외에 책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단일 품목 중 가장 다양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품목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다양성을 고려해서 다양성을 제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물리적으로 배송했던 책을 1분 이내에 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킨들이라고 하는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나온 아마존 북스라고 하는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책을 세로로 진열하는 전통적인 진열 방식이 아니고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열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객을 중심에 놓고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의 역사였다라고 요약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마존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그로스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우선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책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 사업이 지금은 자동차까지 판매하는 에브리싱 스토어로 발전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객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면 당연히 고객의 경험치가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아진 고객 만족도와 경험치로 고객도 늘게 되겠죠. 네, 이미 아마존 전자상거래 사업부, 즉 정확히는 컨슈머 디비전의 매출 중에서 50% 이상이 아마존 서드파티 셀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AWS도 마찬가지입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 1,500개가 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7,000개가 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고객분들에게 훨씬 더 넓어진 선택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갖춘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저희는 더 강력한 원가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가격 인하로 연결을 시킵니다. 네,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넓은 선택지를 제공해서 다시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더 사용자를 늘리면서 전체 에코시스템을 키우면서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이 저희 AWS를 포함한 아마존.com 전체 모든 사업부의 사업 모델이자 사업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업 모델의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지키려고 하는 고객 관점의 밸류 프로포지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격이고요.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은 돈을 주고 구매하실 고객은 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지입니다. 고객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면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비니언스, 즉 편의성입니다. 복잡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서 고객의 경험치를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아마존의 지속적 혁신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문화, 일하는 방식, 조직, 구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컬처, 즉 문화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혁신은 어떤 특정한 한 분야 또는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임직원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문화를 지키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의 기업 문화는 16가지의 리더십 프린시플들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서 보시는 DNA 그림 속에서 보시면 커스터머 옵세션부터 Success and Scale Bring Broad Responsibility까지 16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아마존이언들의 고객 중심의 혁신 DN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LP라고 줄여서 부리는 리더십 프린시플에는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보통 리더라고 하면 임원이냐 팀장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 전 직원이 리더라는 가정하에서 LP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LP라는 게 아마존에 왜 필요했을까요? 13년 전이었던 2009년에 저희 임직원은 24,000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8년 전인 2014년 저희 임직원 수는 5배가 넘는 15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즉 2021년 기준 저희 임직원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네, 145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리고 저희 수십만 명이 일하는 하나의 대기업보다 더 수천 개의 스타트업을 지향하는 아마존에서 그 중앙 집중적인 어떤 통제 같은 것들도 좋은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임직원들에게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혁신을 지향하는 아마존이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할 어떤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을 줘서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LP입니다. 네, 다른 많은 회사들도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아마존처럼 모든 직원들이 이 원칙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의 업무 방향이나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회사를 저는 아직까지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 16개의 LP는 인재 채용 시에도 활용이 됩니다. 수차례 인터뷰 프로세스 중에서 후보자가 아마존의 컬처럴 핏에 잘 부합하는지, 즉 LP에 맞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한 비헤이비어럴 인터뷰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인재분들이라도 이 LP에 맞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탈락하게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LP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존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혁신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가 평가나 승진을 결정할 때도 대상자가 어떤 LP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향후 커리어 디벨롭먼트 시에도 어떤 LP가 강한지, 어떻게 하면 이를 더 강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관점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회의실에 들어가도 이 LP를 디스커션에 활용하게 됩니다. 문제나 답이 클리어한 경우에는 기계들이 의사결정을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LP를 통한 디베이트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한 표현 대신에 어떤 각각의 LP를 언급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 LP들이 쓰이는 측면도 있게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전체 16개 LP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혁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LP인 Invent and Simplify라고 하는 LP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더들은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 기회를 찾아내고 이것들을 단순화하고 정립해서 다른 조직으로 전파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디어에만 천착하지 말고 외부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재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혁신을 할 때는 속된 말로 이 미친 사람 취급 당할 각오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거린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냥 개선에 머무는 그런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프 베조스가 이 소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존이 고객들을 위해서 킨들을 출시했을 때에도 기존 전자상거래 사업에 카니발라이즈가 될 텐데 아마존은 왜 저러나 라는 오해를 샀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나왔을 당시에도 이 드론으로 배송할 수 있는 품목은 채 1%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각 국가별 항공 레귤레이션 때문에 적용도 어려웠던 상황이라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송할 수 있는 품목도 확대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이 드론 배송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다름 아닌 제가 소속된 아마존 웹 서비스, 즉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업을 시작했던 2006년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위크나 포춘 같은 주요 경제지에서 아마존이 위험한 도박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전자상거래 사업이 고성장은 달성했지만 낮은 이익률 때문에 주주분들에게 챌린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과연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은 아마존에서 회사 전체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부가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마존의 시가총액 전체에서 절반 가까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메커니즘, 즉 아마존이언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인풋에 원하는 방향의 일관성 있는 아웃풋을 얻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메커니즘, 프로세스 또는 이제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마존이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고객 중심적이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게끔 드라이브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 워킹 백워드라고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네, 아마존에서 출시된 거의 모든 사업 모델, 상품, 서비스들이 바로 이 워킹 백워드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온 것들인데요. 네, 첫 번째 LP인 커스터머 옵세션에 보시면은 Start with Customer and Working Backwards 라고 적혀 있는 그 첫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초기 아이디어를 만드는 단계부터 이것이 고객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인지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경제성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상품 기획을 하고 또 R&D를 하고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홍보팀, 마케팅팀에서 가서 보도자료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고객 페인 포인트를 관찰하고 이것이 해결된 미래의 모습을 가상의 보도자료, 즉 프레스 릴리즈로 쓴 다음에 FAQ로 쓰고 비주얼을 개발해서 프로토타이핑을 만든 이후에 제품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됐기 때문에 워킹 백워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다음 5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이 프레스 릴리즈를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프레스 릴리즈를 쓰고 나서도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 펀딩 자체가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당신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PR FAQ를 쓸 때 아마존에서는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상으로 이 고객의 이름, 나이, 성별, 인종, 직업 같은 단 한 사람을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고객에 집중하게 되면 이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보다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 한 명의 고객이 가진 페인 포인트는 어떤 것이며 개선 기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게 됩니다. 이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이 목적 달성 시에 지금 현재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이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 이 행동들을 개선해 주거나 혁신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명확한 밸류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했던 가격인지 또는 선택지를 넓게 해주는 것인지 또는 고객에게 어떠한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인지 이렇게 철저하게 고객 관점에서 한 가지 클리어한 밸류 프로포지션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한 가지 밸류를 명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해당 니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량적인 또는 정성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프레스 릴리즈보다는 FAQ에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객이 솔루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어떤 경험과 느낌을 갖게 되는지 이 사용 케이스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는 건 마치 제품이 이미 출시된 것 마냥 보도자료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대회용 보도자료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써야 됩니다. 한 페이지 정도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개 자료인데 고객 관점의 언어로 쓰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만 저희가 만든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제품이나 기능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PR과 더불어서 FAQ를 쓰는데요. PR은 보통 1장, FAQ는 5장 이상으로 자유롭게 쓰게 됩니다. 제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테일들을 쓰게 되는 건데요. 보통 FAQ는 고객용, 내부용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고객용은 보통 고객이 할 만한 질문들을 예상을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AWS가 이 서비스가 고장이 나게 되면 업무에 영향이 어떤지 같은 질문들을 쓰게 되고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고객의 예상 질문을 통해서 그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부용 FAQ는 내부의 목표, 비즈니스 결과, 그 다음에 보안 문제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왜 이 서비스가 출시될 서비스가 성공할 거라고 믿는지, 다른 솔루션들과의 차별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객이 이 서비스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할지와 같은 것들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쓰게 됩니다. 비주얼은 세 번째 아티팩트로서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고객의 경험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PR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PR과 FAQ에서 포착된 아이디어를 이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꼭 이 훌륭한 디자이너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러프한 스케치를 하고 PR, FAQ가 정교해지면서 더 세밀하게 비주얼을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PR, FAQ와 함께 제안된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에서는 고객이 가장 베네핏으로 느끼는 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 고객에 대한 경험을 담아내는 것이 비주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마존 락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락커 서비스 역시 이 워킹 백워드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획된 서비스이고요. 아마존닷컴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이 집 주소뿐만 아니라 주요 거점에 있는 이 아마존 락커로 주문을 해서 이 전송받은 코드를 입력해서 락커를 열고 물건을 받아갈 수 있는 셀프 서비스 기반의 픽업 서비스입니다. 처음에는 이 락커의 고객은 65세 존이라고 하는 남성 노인으로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인은 집이 없고 캠핑카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 존이 쇼핑을 할 때 페인 포인트는 명확하죠. 집 주소가 없으니 아마존닷컴에서 이 주문을 해도 물건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존은 친구 집 주소로 주문을 해서 이 물건을 받거나 아니면 동일한 물품을 근처의 쇼핑몰에서 아마존닷컴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하는 행동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마존 락커라고 하는 서비스는 존의 페인 포인트를 이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명확하게 해결을 해준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아마존 락커라는 서비스의 최대 고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바로 저 같은 인터내셔널 트래블러 분들입니다. 네, 출장이 잦은 저희 AWS 코리아 직원들도 이 아이들 줄 스케이트를 반값에 사거나 또는 한국에서 팔지 않는 아마존 킨들 같은 디바이스를 구매할 때 이 아마존 락커를 통해서 샀다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곤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고객에만 집중을 해도 이 밸류 프로포지션이 강력하면 다른 고객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해당 서비스의 기능은 고객 니즈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PR, FAQ, 비주얼 이 세 가지가 워킹 백워드에서 나오는 아티팩트들이게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혁신에 대한 논의를 내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토의하면서 생각이 명확해짐에 따라서 PR은 대상 고객과 무엇을 이룰지가 명확해지고 FAQ에서는 더 이렇게 완전하게 되고 비주얼에서는 고객 관점에서의 경험이 어떨지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 PRFAQ의 작성 목적은 그냥 문서를 작성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객 관점에서 혁신을 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마존의 어떤 회의실에 가도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서울 오피스에 가거나 싱가포르 오피스에 가거나 또는 시애틀 본사 가더라도 이 회의실 중앙에 필통이 있고 그 필통 안에는 사인펜이 꽂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PR, FAQ 리뷰를 할 때 문서 읽으면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메모하는 용도로 이 펜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PR, FAQ 작성하신 분들에게는 본인이 낸 아이디어하고 관련한 사람들에게 리뷰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뷰는 보통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중에서 첫 번째 20분은 이 PR FAQ를 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존에서는 내부의 전략 같은 것들을 회의할 때는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고 이 워드를 써서 문서 형태로 쓰게 됩니다. 발표자의 스킬이나 슬라이드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고 컨텐츠 자체에만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수동적으로 발표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능동적으로 PRFAQ를 읽어서 본인께서 이제 이해한 같은 정보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분이 지나게 되면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논의는 그 테이블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분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의견을 먼저 내버리면은 직급 낮은 분들이 또 반대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논의한 내용은 어떤 챌린지나 비판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아이디어를 보완할 수 있기 위한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떤 리소스가 더 필요하게 될지 그 필요한 리소스를 더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설적인 내용으로 이 미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20분 정도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분들이 PRFAQ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왔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액션 아이템을 정리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RFAQ 리뷰하는 게 보통 한 30회 정도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이 과정 중에서 아이디어가 더 구체화되고 발전이 되게 됩니다. 네, 아이디어를 내거나 PRFAQ를 쓰는 데는 시간은 들더라도 비용이 따로 들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에서 집단지성에 기반한 가상의 실험과 실패를 하면서 저렴한 비용에 큰 혁신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싱글 스웨디드 오너십이라는 말이 자주 인용이 되는데요. 어떤 혁신 상품에 대한 기획에서부터 연구 개발, 운영,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에 대한 반영까지 한 팀이 오너십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크던 작던 하나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단일팀을 만들어야 이 고객 중심적인 상품 혁신이 빠르고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는 이런 싱글 스웨디드 오너십을 가져가는 팀을 투피자 팀이라고 부릅니다. 네, 투피자 팀은 2004년도에 제프 베조스에 의해서 고안된 개념인데요. 팀이 식사를 할 때 피자 2판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팀 단위가 작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투피자 팀은 보통 6명에서 10명 사이로 구성이 되고 이 상품 혁신에 필요한 크로스 펑셔널 팀들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엔지니어나 프로덕트 매니저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하시는 테스터분들 꼭 필요한 펑션의 인력들로 타이트하게 구성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작지만 완결된 팀 구성을 통해서 다른 조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이고 자율적으로 이 민첩한 조직 운영을 통해서 정해진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감 측면에서도 강력한 오너십을 갖게 됩니다. R&D하고 운영이 분리되어 있으면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피자 팀을 운영하게 되면 그 팀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면 해당 팀에서 책임을 지고 주말이라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 강력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상품화가 되면서 팀 규모가 커지게 되면 다시 여러 개의 투피자 팀으로 쪼개면서 민첩성을 잃지 않으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AWS의 CEO인 앤디 제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명에는 2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많은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두 번째는 실험에 대한 실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 네, 아마존의 수천 개의 이 투피자 팀들에서는 이러한 혁신을 위한 실험을 계속합니다. 각자의 아이디어로 실험을 하고
매트릭스를 놓고 실험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또 반복해서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할 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IP나 소프트웨어 코드들을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서 작은 규모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패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마존도 수많은 실패를 해왔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 파이어폰입니다. 4개의 카메라 센서로 3D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했고 제스처 기반의 UI UX를 넣는 2014년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파이어폰은 겨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파이어폰이라서 배터리가 금방 따끈따끈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제 조롱을 받으면서 재고 처리하는 데만 1억 7천만 불, 그 다음에 이제 R&D까지 생각하면 조 단위의 손실을 보며 이 사업을 바로 접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조직을 꾸리게 되면 아키텍처 플랫폼과 도구를 주어서 방해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또 API를 통해서 호출하게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전략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 때 쓰는 레고 블록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루슬리 커플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직 구조, 의사결정 구조도 이 상호 우전성을 낮추면서 빠른 혁신을 지향합니다만 어플리케이션이나 상품, 서비스, 그리고 IT 시스템 측면에서도 상호 우전성을 낮추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성장과 함께 더 크게 스케일업하고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죠. 네,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닷컴에서의 홈페이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아마존닷컴 홈페이지는 이 코드가 수백만, 수천만 코드로 늘어났고 또 조그만 수정을 하려고 해도 다른 모든 코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정합성을 맞추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수정을 하는 테스트를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혁신을 위한 스피드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모든 코드들을 하나에 다 집어넣은 구조를 모놀리틱한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하나의 목적과 기능만을 가진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구조로 최대한 작게 코드를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다른 프리미티브들과는 철저하게 독립성을 가지고 API 호출로 서로 통신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든 것이죠. 네,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아마존닷컴 홈페이지에서의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림입니다. 2009년에 그린 그림이고요. 이 수많은 프리미티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년 넘게 지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프리미티브들로 쪼개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마존닷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검색, 상품 이미지, 상품 추천, 장바구니 이런 이제 각기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서비스를 맡고 있는 이 투피자 팀들이 해당 기능을 개선해서 다른 서비스와의 정합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바로 시장에 배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투피자 팀들이 각각 원하는 상품이나 IT 시스템 측면의 MSA를 구축하려면 게이트키퍼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마이크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서버가 몇 대가 필요한데 구매 부서나 IT 부서의 승인을 거쳐서 서버 설치하고 구성하고 운영까지 한다라고 하면 몇 달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혁신이 가능할까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바틀렉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듯이 아마존닷컴에 게이트키퍼가 없는 셀프 서비스 구조의 구축을 도와준 게
바로 AWS의 퍼블릭 클라우드였습니다. 각 투피자 팀들의 원하는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를 각자 알아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165개가 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빠른 실험을 위해서 단 몇 분 만에 수천 대의 서버를 구동시켜 주기도 했다가 실험이 끝나면 모든 서버를 꺼서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실험 비용, 즉 실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난 25년 동안 아마존은 세 가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우선 모든 경영 프로세스에 고객을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리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신 혁신하고 발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것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오늘 말씀드린 아마존의 혁신 방법처럼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시고 그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 솔루션을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강연 내용 이외에 두 가지 정도 안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AWS는 이 추가적인 심층적인 학습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50여 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의 이후에는 오늘 강연에 대해서 잊지 말고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존 혁신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매니저 김상필 팀장이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